시간이 되었으므로 토론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토론 제일 먼저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시자 미술평론가이신 홍태림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길, 그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홍태림입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시국선언 5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제목과 같고요. 저희가 2016년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나게 된 이후에 예술위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두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혁신 TF에서 내놓은 23개의 혁신 의제가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이제 간추려 놓은 예술위 제도 개선 공고안들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예술위에 남겨진 이제 과제를 계속 검토하고 갱신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이 두 권고안들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권고안이 상당히 근데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뭐 조직혁신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혁신 내용까지 조금 더 폭넓게 다루고 있는 아르코 혁신 의제를 기준으로 좀 추진 경과를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아르코 혁신 의제는 조직 분야 10개, 사업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과제들은 2018년 12월에 아르코 혁신 의제 추진 경과 보고회와 그리고 작년 12월에 열린 아르코 대토론에서 검토된 바가 있고 공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아르코 혁신 의제를, 그러니까 아르코 혁신 의제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르코 혁신 의제 23개 과제 추진 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재검토를 해보면은 제 발제문에 이제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온라인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관계로 이 표들을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저희 12월에 아르코에서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르코 대토론을 열 것이고, 아르코 혁신의제 추진 경과를 또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료들을 더 갖추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테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 1은 1쪽부터 5쪽까지 있는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술위는 2021년 6월부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표 1과 같이 각 과제별 추진 상황을 재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6쪽에 있는 표 2와 같이 23개 과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정 필요 과제고 여기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속 수행 과제 15개, 그리고 완료로 간주하는 과제 5개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정 필요로 분류된 과제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분류된 과제들의 경우에는 예술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기에 과제의 내용을 계속 달성할 것인지, 아니면은 본래의 취지를 고려해서 좀 차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인지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지속수행으로 분류된 과제는 초기의 성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과제로 분류된 과제들은 과제의 목표를 상대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열거드릴 수는 없는데, 각 세 가지 분류된 과제들 중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만 좀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완료 과제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제가 완료 과제에 대해서 상대적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과제의 내용이 어쨌든 문자적인 차원에서는 달성되었더라도 그것이 효능감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 과제 중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 시간상 신진예술인 도전 기회 확대 과제를 꼽아보겠는데, 왜냐하면 이 과제와 직결된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의 예산이 그동안 10억 원에 머물러서 2020년에는 무려 산정률이 5%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 사업의 예산이 20억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3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급한 불은 꺼진 상황입니다. 물론 과제의 성과를 단순히 예산의 규모로 환원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를 해서 단순히 증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안에, 그러니까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안에 신규 사업 유형으로 참여 예산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지는 안 됐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원래 참여 예산 유형은 신진예술인의 도전기회 확대 과제에 담겨있던 내용은 아니지만 광의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예술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창출해서 예술이와 예술 현장의 관계를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전환할 기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도입을 했습니다. 중장기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점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도 저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위의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되는 게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과제에 담긴 예술 현장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 구조의 필요성과 그리고 예술이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예술인 의견 반영이라는 그 다른 혁신 의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료 과제는 요거 하나 언급드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속수행 과제 부분을 하나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이 과제에서 하나를 꼽아본다면은 역시 문체부와 예술이 간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 과제가 좀 꼽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예술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적 차원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제는 결국 예술이와 문체부 간의 자율운영 협약서 체결 문제로 일단은 수렴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근 몇 년간 준비를 했고 진도도 어느 정도 뺐는데 박양호 장관이 있을 때까지 이게 막판 단계에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황희 이제 새 장관이 오면서 황희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인 21년 3월에 예술이와 장관 간의 정책 간담회가 2번 열리게 되었고, 두 번째 그 정책 간담회에서 예술이와 문체부 간의 자율 운영 보장 공동선언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자율 운영 보장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해 보면은 7쪽에 있는 표 3과 같습니다. 이건 저희 문체부라든지 예술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면은 또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 중이신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이 올해 3월에 채택이 되었지만 이 선언에 따라서 양 기관이 실질적인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발제문에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 개선 외에도 저는 인식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8쪽에다가 표 4와 표 5, 그러니까 이 두 표가 21년 문체부 산하기관 갑질 관련 설문인데요. 예술위원회가 속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유형 부분을 살펴보면은 상급기관 혹은 유관기관의 갑질 경험 여부가 30.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1%가 불필요한 업무 지시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갑질을 경험했던 거에 61%가. 이게 문체부에서 조사한 거니까 사실 저는 갑질, 그러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갑질 경험이 30.4%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30.4%가 저는 이게 1%만 있어도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반성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해왔음에도 상급 기관 및 유관 기관으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답변의 평균 수치가 28%가 나온다는 것은 제도적 개선만큼이나 제도적 개선에 따른 지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인식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은 이와 관련해서 양 기관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술이가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가 만들어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야 하고 양 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적어도 뭐 2년 아니면 길게는 3년마다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와 향후 과제를 또 공표하는 것도 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정 필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인데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도출된 아르코 혁신 의제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법 제외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기타 공공기관은 저희가 전환이 됐죠. 그리고 예술위 위원 추천위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환되기 전에 과도기적 조치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이 대두된 것은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예술위가 가진 구조적 한계라는 진단과 더불어서 예술위가 예술 현장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공유지, 즉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위가 2005년에 독임제 구조였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현장 중심의 민간 합의제 기구로 거듭이 난 곳이지만 현재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은 문체부와 기재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의 의결사안은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그거에 대해서 반할 수도 있겠죠. 그러라고 위원회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술위의 정관이라든지 주요 규정을 바꾸는 것도 여전히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예술위에서 블랙리스트가 재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기 예술위가 제가 있는 7기 예술위가 출범한 이후 문화정책 리뷰라는 매체와 신임 위원들 간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살펴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을 긍정하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요. 그러나 7기 위원회의 시간이 이제 임기가 반년 정도 남은 현 시점인데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과제는 아까 정윤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7기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기간 혁신을 위한 과도기적 차원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냈지만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2018년 1월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제 내놓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 기관 제도 개선 연구를 살펴보면 국가예술위원회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예술위의 예외적 지위를 인정하고 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현장 권력형 국가기구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로써 예술위와 문체부의 관계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제 발제문 9쪽에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백서를 시청자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국가예술위원회는 문체부의 예술정책과 기능을 좀 거칠게 말하자면 문체부의 예술정책과를 떼어서 국가예술위원회로 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향식 현장 권력형 국가예술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물론 국가예술위원회라는 이러한 대안이 뭐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내재된 의미를 발현시키기 위한. 왜냐면은 국가예술위원회가 뭐 행정위원회 혹은 중앙행정기관위원회가 되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국무총리,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와대와 국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현재 예술위원회보다 더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고 예술 현장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 문제의식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위는
이제 이거 예술위의 이제 향후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예술위원회에 내재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예술현장, 문체부, 국회, 청와대 등과 직조할 수 있는 장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더불어 그 협치 구조를 이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예술위 소위원회의 어떤 실질적 역할 강화와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내 신규 유형으로 추구할 수 있는 뭐 참여 예산 등을 통해서 기반을 닦고 예술위가 현장 권력형 국가기구로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예술 현장의 잠재력이 그런 현장 권력형 거버넌스 안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서 내년에 새로 들어설 정부가 조직 개편을 추진할 때 국가예술위원회에 내재된 문제의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TF 같은 방식으로라도 좀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개발 방지를 위한 길, 그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관 발표도 이제 이어서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국가예술위원회까지도 잘 준비돼서 추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의 원승환님께서 2017년에서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의 경과와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원승환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그 문화예술인 시국소년 5주년 토론회인데요. 5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기간 동안 어떤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활동들을 해왔는지 한번 쭉 리뷰를 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발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블랙리스트 실행은 2016년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2017년 이후부터는 그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또 이렇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하는 그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서는 진상조사 작업과 함께 제도 개선 활동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렇게 블랙리스트 그 후속 조치는 실제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를 실행을 했을 당시에 그 위원회에서도 그 조치가 이렇게 취해진 것이 있고 그 조치가 그 이후에 그 블랙리스트 청산의 관점에서 다시 그 토론되거나 그 회복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그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새롭게 이렇게 블랙리스트 청산의 관점에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를 바라보는데 좀 유효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로 이렇게 토론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문체부 진상조사위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이제 제안한 그 기간 개선안이 있을 텐데요. 이 개선안 중에는 그 심사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중요한 그 개선 과제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제 2017년부터 새롭게 구성한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직접 그 심사제도 개편 등을 이렇게 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과제로 그 제한이 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안 중심으로만 논의를 하면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진흥위원회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의 과정을 한 6가지, 7가지 정도로 그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그 기관 자체가 인정하고 기관장이 이제 사과하는 그 활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그 동원된 사업들, 그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아예 이렇게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다시 복원하고 그 개선하는 활동들이 있었고요. 또 블랙리스트 실행에 이렇게 동원된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그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사제도를 개편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이제 이렇게 그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건들, 화이트리스트 사건들을 직접 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그 내부 원칙을 가지고 과거사 특위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기관들하고 다르게 용준이가 했던 그 활동들인데, 이 활동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또 그 블랙리스트 실행자에 대해서 그 징계 권고와 수사 권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행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체부 진상조사위의 기관 개선안을 이행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이렇게 활동들이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리스트 실행 인정과 기관장 사과 부분인데요. 2018년도 초에 그 오석근 그 영진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취한 첫 번째 행보가 그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진상조사위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건들, 그리고 영준이가 추가로 이렇게 그 내부에 실행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그 정리한 총 56건의 이렇게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리를 하고, 이게 영준이가 이렇게 그 지금까지 확인된 이렇게 블랙리스트라고 인정하고 그 사과를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 그 56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그 밝혀지면 그거를 추가로 이제 블랙리스트로 인정하고 그 사과하겠다.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그 위원장의 약속이 뭐 성실하게 이행된 흔적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그 2018년 10월달 부산국제영화제 때 그 피해자 15명과 간담회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 피해자들이 과거사 특위 활동이나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자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고, 실제로 이제 기관장이 사과했을 때의 56개 사건 이후에 영준이가 추가로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공개하거나 공유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이 점이 좀 그 시작은 아주 이렇게 그 긍정적인 부분이었지만 후속 작업이 너무 미미했던 부분이 아닌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서 변경됐거나 뭐 이렇게 그 폐지했던 사업들을 복원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2016년도 이게 10월 달부터 이제 블랙리스트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뭐 이렇게 그런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미 이제 9월 달까지 이렇게 하반기 지원 사업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10월 초에 이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들 실행을 의결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없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이제 그 블랙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그 지원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지원 배제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고, 이 당시에 영화계에서 가장 이렇게 크게 의혹을 제기했던 그 영화인이 지금은 작고하신 김기덕 감독님이세요. 김기덕 감독님이 2016년도 예술영화 지원 사업에
그 자기가 이제 배제 지원에서 떨어졌는데 어떤 작품들이 지원 신청을 했고 심사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심사 총평 같은 게 다 공개가 안 되어서 불공정하게 그 진행이 됐다. 심사에 공모에 참여했던 작품이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공개하라는 요구들을 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그 심사 불공정 논란에 이렇게 빠지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개를 거부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태도를 바꿔서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이 과정들을 공개한 건이 있었고, 그 해가 바뀌면서 이제 뭐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이런 그 과정이 있으면서 영화진흥위원회 그 당시 김세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자신들이 실행했던 그 블랙리스트 과오를 그 면피하기 위해서 그 영화계의 요구를 뭔가 이렇게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사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복원시키는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다이빙벨을 상영을 했다는 이유로 예술영화 전용관들을 그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폐지되었던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이 갑자기 복원이 돼가지고 2017년 3월달에 공지가 돼서 그 사업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불법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 규정을 이렇게 개정한 바 있는데, 이 개정이 문체부 산하 기관 중에는 영준위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이렇게 포함됐던 건데, 누구 하나 이렇게 바꾸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 규정들을 이렇게 그 바꾸는 과정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독립영화 전용관들을 지원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독립영화 전용관 설립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바꿨던 거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독립영화관들도 그 지원하는 방식으로 뭐 지원 사업을 바꾸는 등 그 문제적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블랙리스트 실행 당시에 영준이가 이 사업들을 이제 이렇게 복원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이 과정이 그 잘못했기 때문에 뭐 복원한 것이라는 논의의 흔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영화계 의견이 이렇게 그러하므로 우리는 뭐 이렇게 이 의견을 따른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복원이 됐고, 사실 복원이 한번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그 사업들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가 복원되는 과정이 정당한 과정이었나는 토론이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사업의 복원의 과정은 블랙리스트 청산의 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 간에 이렇게 그 어떤 피해들이 있었고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가 하나도 이렇게 그 회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이렇게 블랙리스트 청산의 이렇게 관점에서 이 과정들을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어서 심사제도 개편 관련돼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 심사위원 제도의 이렇게 심사제도의 개편 같은 경우에도 그 블랙리스트가 드러난 2017년도에 블랙리스트 실행을 했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 차례 이렇게 개정을 그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새롭게 구성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심사제도 개편을 그 진행을 했고요. 그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라는 그 관점에서 그 심사제도를 개편해서 2015년과 16년 2차년에 걸쳐 가지고 그 특정한 그 성향의 심사위원들을 심사위원 후보자군에서 배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새롭게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구성을 했고,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기간 내에 영화진흥위원회 심사나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관련된 그 인사들이 대폭 후보자군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했고요. 또 이렇게 그 심사위원들의 자격 기준 같은 경우에도
그 전문성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새롭게 개정을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심사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인들이라든가 그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심사 과정의 개편이라든가 심사위원회 그 전문성을 어떻게 이렇게 확보할 것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영화인들과 공유 없이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에서의 결정으로만 그 진행이 됐고, 일부 그 의견 수렴은 영화단체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어서 충분히 개편 사항이 공론화되지 못했고 사회적인 그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심사제도 개편의 과정에서 심사 과정이나 결과가 이렇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그 느껴졌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뭔가 이렇게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는데, 관련 논의는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사제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블랙리스트 실행자 징계 같은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자기들이 잘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로 그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징계 공고한 14인 중에서 퇴사자 4명을 제외한 그 1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완료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 권고한 징계 그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한 바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이제 그 과거사 특위 활동 관련해 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렇게 그 자신들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참여하거나 주도했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렇게 그 어려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그 불가능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그 블랙리스트 지상수사위의 수사 그 의뢰 공고 대상이었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수사 의뢰가 됐지만 부위원장은 문체부 차원에서 수사 의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수사 의뢰를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그 문체부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인지 내부 논의 없이 그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면죄부를 이렇게 부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내부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고, 뭐 이렇게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를 통해서 수사 의뢰가 됐지만, 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배제 등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위원장은 수사 의뢰도 되지 않았고 징계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면죄부가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과정이 그 블랙리스트 실행자에 대한 충분한 징계나 조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 그 과거사 특위, 풀 명칭으로 하면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분인데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문체부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영화진흥위원회 차원에서 그 영준이가 시행했던 블랙리스트나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진실을 밝히고 그 향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이제 준비가 시작돼가지고 2018년 5월 공식 출범을 했고요. 2021년 3월에 경과 발표회를 할 때까지 3년 3개월 동안 30여 차례의 이렇게 그 회의를 거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피해자들하고 그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렇게 하지 않은 게 1차적으로 이렇게 그 큰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영준이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과거사 특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블랙리스트 문제라는 게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느끼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캐치하고 그걸 하려면 소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런 자리가 이렇게 한 차례도 이렇게 스스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이렇게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제 관점 자체에 좀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올해 3월달에 활동 경과 발표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하고 그 갈등 관계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3월달에 과거사 특위는 이제 그 3년여 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를 15건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밝혔고 이 중에 이제 7건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요약 발표했고 그 한 개 사건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했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 경과 발표 자리에는 발표되는 사건의 피해자만 초청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 조사 경과 발표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발표회에 초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3년이 넘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제대로 이렇게 보고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보고서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과거사 특위가 그 스스로 이제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조사한 사건 중에는 문체부 진상조사위가 조사 발표한 그 내용들을 재조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이라는 문체부 진상조사위의 조사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그 단 3개 사건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서 영준이가 오히려 문체부보다 그 자신들이 실행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축소해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고요.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도 이렇게 피해자한테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고 그 의견 청취를 듣지 않으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그 피해자와 무관하게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하고 진상 조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한 사건이 4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조사 신청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왜 조사 신청을 했는지 이런 이렇게 취지 같은 것도 그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자신들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그 진행했고 조사 경과 발표회에서 이렇게 공개된 그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이제 피해자들의 이렇게 동의라든가 회람의 과정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 없는 조사 발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과 보고서의 이렇게 그 결과 내용들도 뭐 문체부 진상조사위의 조사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혹을 받을 정도로 그 새롭게 밝힌 내용이 없었고 자신들이 조사를 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따로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매우 이렇게 불성실한 조사 결과로 그 비판받았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이 조사 결과를 좀 이렇게 폐기하고 그 새롭게 좀 영준이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해결하는 그 특위를 이제 구성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개최된 그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거사 특위의 활동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 중심으로 그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후속 과제를 진행하겠다라고 의결을 한 상태고 피해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8월 11일에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을 했고 현재 이렇게 새로운
그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활동을 할지에 대한 그 TF 연구 작업을 그 진행을 해서 이제 구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11월 중에 향후에 어떻게 그 블랙리스트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진상조사 마지막으로 이제 진상조사위 기관 개선안 이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용화진흥위원회 기관 개선안을 용화진흥위원회에 이렇게 그 보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구인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그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2019년도 이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그 토론회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행협치단에서 영진이의 기관 개선안 이행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별도의 용화 분과를 신설해서 그 개선안 이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그나마 그 현재까지는 그 기관 개선안이 영진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안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공유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현재의 이행 정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위원장 호선제를 위한 입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은 다 그 진행이 됐고요. 영화위원회로서의 명칭 변경이라든가 그 모태펀드 용화 개정 직접 관리, 예산 실린제 도입으로 기금 운용 자율성 확보 같이 이제 영준이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이렇게 문제적인 것은 영준이가 할 수 없는 일 같은 경우에는 뭐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계와 함께 좀 그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그 과제들을 그 논의하는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들이 전혀 없었고요. 그 지금까지도 뭐 그 과정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좀 이렇게 피해자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 새롭게 생길 그 위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과정들을 좀 이렇게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원승환님께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의 경과와 평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뭐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도 그렇고 듣는 분들 많은 분들도 좀 그 마음 한 구석이 편안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이제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니까요. 이어서 또 발표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위원이신 정원옥님께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과제의 이행평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원옥입니다. 저 발표를 다른 그 공공기관들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 많이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 사건을 극복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발표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블랙리스트 문제를 뭐 해결하려는 내부에서 노력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출판계에서 주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출판계가 그 진흥원의 기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근거는 권고가 있었죠. 그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권고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어서 아직도 이제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출판계 내부에 여러 분열 양상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협치 구조가 다시 깨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한데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일이 결코 마음이 가볍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판진흥원에 권고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출판진흥원이 다음과 같은 기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문체부의 권한 독점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판진흥원 또한 예외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출판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입니다. 출판진흥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 간윤이라고 하죠. 간윤을 개편하여 설립된 태생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기관이라는 정체성과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진흥원 설립 당시에 간윤 인력을 승계함으로써 규제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이 진흥 업무에 배치된 것이고 현재까지도 출판진흥원 내에 간윤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관 운영에서 민주주의와 협치의 절차가 부재하다라는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원장 및 이사의 자격이나 출판인의 비율, 또 임면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이 법과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임원의 임원 절차 제도가 모호한 채로 출판 경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계속해서 임명이 되어 왔고 이사의 결혼이 발생하였는데도 보선을 하지 않는 등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파행을 반복해 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출판 진흥 전문 기관으로서의 고유 사업이 부재하고 회종도서 사업이 편중되는 등 왜곡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회종도서 사업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 통합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사건이었죠. 그래서 세종도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또 신규 위탁 사업 및 이제 신규 위탁 사업 시행 시에 기존 사업과의 연계 통합 등을 통한 정책 목표 설정 등의 그런 역량과 제한권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출판진흥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개선 과제로 4가지를 권고하였습니다. 기관 이상 및 이사의 권한 정립, 출판문화진흥 지원기관으로서의 운영 혁신 및 전문성 강화,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사업 구조 혁신 및 회종도서 선정사업 민간 위탁 등이 그것입니다. 대체로 2018년 말까지 다 이제 조치를 하라고 얘기가 되었지만은 2019년도에 저희가 블랙리스트 이행 그 과정 점검하는 대토론을 했을 때 문체부는 간윤 폐지건 말고는 모두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과제가 이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과제를 얼마나 이행하였을까라고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기관 위상 및 이사의 권한 정립을 위한 과제는 성과와 한계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판진흥원은 간윤회 개편으로 출범을 하여서 1기와 2기의 낙하산 인사로 출판계에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가 있고 이사회 결혼이 발생하였는데도 보선을 하지 않은 채로 이사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켜온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판계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싸움의 결과로 2017년 12월에 출판계의 의견을 반영한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2018년 4월 16일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기관 개선 공고가 있기 전이죠. 그때 이제 임원추천위원회가 도입이 되어서 정관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이사회가 사실은 거의 이제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이었는데 연 12회 그러니까 월 1회에 이제 월 1회에 해당하는 이제 이사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정관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이사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한계도 있는데요. 출판산업 지원 기관으로서 그 출판진흥원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의체를 활성화해라 이런 이제 공고를 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2017년, 18년도에 좀 분야별로 이행되는 듯 하다가 곧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문체부가 이 민간 협의체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출판 문화 지원 기관으로서의 운영 혁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 역시 성과와 한계가 꼽힙니다. 개방직 직위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출판 연구 통계센터, 감사실이 신설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한계가 많습니다. 개방직 도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출판 연구 통계센터도 박사급 인력이 없고 전문 인력이 보강되지 않아 연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을 2018년 9월에 제정하였지만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체감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과제가 이제 관윤의 폐지를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라는 것인데 이 과제는 문체부가 출판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3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고의 이행을 위한 이제 관윤 개선 TF는 2018년에 구성되어서 2021년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6차 TF 회의에서 출판계는 가칭 출판물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민간위원들은 관윤 폐지 및 민간자율심의기구의 설립으로 방향을 모았지만 문체부는 연구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지연시켰습니다. 문체부는 여전히 관윤 TF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부터 난색을 표했고요. 관윤 폐지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고요. 관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출판계에서는 인적 구성과 절차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한다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윤을 폐지하고 이제 관윤의 기능을 민간 자율심의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또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단체의 관윤의 기능을 이관하되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행정 조치 등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심의 기능의 안정성과 지속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 다시 한 번 더 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문체부의 답변은 없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사업구조 혁신 및 세종도서 사업의 민간 위탁입니다. 사업구조 혁신을 하라는 그 과제를 제시한 취지는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할 사업과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을 잘 구분해서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은 데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과제는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출판진흥원의 사업 구조는 블랙리스트 이전과 이후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존 정책 및 사업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사업 예산의 중복 편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21년 9월 이제 정식 운영이 되고 있는데 59억 원이 투입이 된 사업인데 그 애초에 목표했던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출판사 시험에 참여율이 저조한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통통합 전산망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거나 민간 협치 모델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유통정보화위원회 운영 외에는 민간 협치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으로 뭔가 자원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편 세종도서 사업 민간 위탁 또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가 구성되어서 총 4회의 논의를 했고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설치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TF를 통해 합의된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규정안에 대해서
문체부가 출판계 핵심 요구 사항이 사무기구의 설치였습니다. 사실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무기구의 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출판진흥원 원장이 규정안을 이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일부 출판계의 추천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서 문체부 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 그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규정안이 사무기구의 설치 없는 이제 자문기구화되는 그런 법안 그 안이 통과가 됐고요. 여기 항의를 해서 출판문화협회랑 학술출판협회, 과학기술출판협회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진흥원 주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이 운영위원회는 엄밀히 말해서 세종도서 사업 민간 위탁의 공고 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자문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살펴보았듯이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진상조사위의 공고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긴 하였으나 출판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관윤회 폐지는 지연되고 있고 세종도서 사업 민간 위탁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협의체 운영은 흐지부지되었고 출판진흥원과 출판계의 신뢰관계 또한 좀처럼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진흥원 개선 과제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진상조사위는 그 출판진흥원의 블랙리스트가 확인된 사업들에서만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백서 곳곳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판진흥원의 사업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판 블랙리스트 실행에 책임을 질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관련자들이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휘계통에 있던 당시 핵심 공직자 실국장과 과장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특별한 불이익 없이 건재하며 출판진흥원에서도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출판진흥원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잘못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출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기간 개선 노력을 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진지한 성찰도 진심 어린 반성도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출판 분야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위원님께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과제 이행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난 느낌이 굉장히 계속 좀 하나 좀 시원하게 좀 뭔가 이루어졌다라는 발표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발표 순서로요.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하장훈님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권고안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요. 지금 2시간 20분 동안 이 15분의 발표를 위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몸이 막 욱신욱신 쑤실 정도인데 저는 사실 이 내용 발표에 대한 좀 제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사실 최근에 어떻게 지금 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 과제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 누구도 잘 모릅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그런 확인과 소통과 이런 과정들이 사실상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제도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받고 고민을 했었던 시간은 작년에 이제 다른 그 과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재단 쪽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은 거와 또 작년에 좀 이렇게 다른 과제와 관련돼서 이제 현장에 예술인 분들 모여서 한번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는 사실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뒤에 과제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만들어진 그 예술인복지위원회 위원도 지금도 위원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확인해 주지 않네요. 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시 하겠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회의가 소집된 적도 없고 뭐 안내가 날라온 적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소통과 이것들이 다 멈춰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행협치 추진단에서 내용을 좀 가지고 계실까 여쭤봤었는데 이행협치 추진단에서도 사실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들고 다녀온 자료는 놀랍게도 2019년도에 제가 대학로 그 연습실에서 발표했었던 자료들에 거의 조금 수정을 가한 버전입니다. 그만큼 이 19년 이후에 사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몇 가지 물론 중요한 변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지점은 없고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그냥 뭔가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좀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일단 예술인복지재단의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라는 거를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예술인복지재단은 사실은 이제 그 뭐 아르코라든가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다른 뭐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동됐었던 블랙리스트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원 사업을 통한 배제가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그 여기서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일정 그 이제 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측면들은 있긴 하지만 당시에 그 이제 이 사업들의 예산들이 전용되는 과정은 사실은 이제 뭐 그 예술인들의 계속되는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이런 교육 예산들을 갖다가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다가 전용하는 과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100% 블랙리스트로 인한 어떤 그런 배제 작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사실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 배제가 됐었던 리스트에는 당연히 이제 그 리스트가 작동한 측면도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사임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부당한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복지재단에서의 블랙리스트에 작동했었던 사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 사업 배제를 통한 광범위한 어떤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이랬던 구조는 아니나 어쨌든 이 산하 기관으로서 복지재단 같은 구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제도적 취약성이나 정책적 그런 취약성들이 이제 드러났던 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도 개선 권고안은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뭐 배제가 됐었던 사업을 복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그 재단으로서의 어떤 사업 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런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구조들을 더 탄탄히 해서 실제로 현장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이 기관을 감시하고 참여함으로써 이후로도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투명한 구조의 조직으로다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바람과 희망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뒤에 제가 좀 뭐 말씀드릴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안들이라는 게 그래서 뭐 사업적 영역이라보다는 대개 그 이 조직 구조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 정책적 전문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일단 그 블랙리스트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안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예술인복지 중장기 계획의 수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술인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구조 마련 세 번째로는 정책 역량 강화 사업구조 및 운영 방식 개선 네 번째로는 예술 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구조 확대 이렇게 이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개별 핵심 그러니까 세부 과제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세부 과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재미있는 최근의 현장 이야기도 좀 같이 곁들여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라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이 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하라는 공고는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산하기관이라는 특히 이제 예술인복지재단 같은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부의 사무관 하나가 전체 조직과 전체 예산을 다 소위 말하는 좌지우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사무관만 이렇게 떠도 조직 전체가 벌벌벌 떤 정도의 이런 식의 어떤 수직적 계열화와 그런 위계 속에서 사실은 이제 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 뭐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 소위 말하는 자율성과 전문성들을 좀 확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거버넌스나 아니면 그런 민간 참여 기구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뭐 고용보험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렇게 예술인 복지 정책 자체가 고도화되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장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기구의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거는, 권고를 했었던 거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뭐 예술인복지 관련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현장예술가 민간 전문가 등등이 참여해서 이제 예술인복지 관련된 주요 의제들을 통합적 관리 실행하는 협력구조로서 예술인복지위원회를 문화체육부 장관과 민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구조로다가 설치할 것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뭐 어떤 구상에서 어떤 분이 이걸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하나만 더 다른 그 권고안 하나가 뭐 같이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권고안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이사회 구조 개혁 및 활성화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진 공개 추천과 선정 방식들 투명화하는 거, 그리고 당연직 이사 비중을 낮추고, 그리고 이사들이 참여하는 의제배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들의 실제로다가 이제 실행하는 일하는 이사들, 이사구조 이름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회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섞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술인복지위원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일석이조죠. 그래서 이사회에 예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에 의사들이 당연직으로 몇 명 들어가고 그 예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또 이사가 아닌 분들이 또 좀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다가 해서 이 과정을 되게 창의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예술인복지위원회 거기에 이제 그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호출이 돼서 갔고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첫 회의 때 문제 제기했던 거는 권고안의 내용의 핵심이 이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 어쨌든 이거와 관련된 어떤 보완된 대책이라든가 고민이 필요할 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단은 하고, 그 외에 어쨌든 예술인 뭐 복지위원회라는 구조 안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활발하게 좀 초기에 논의를 좀 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실행이 어떻게 됐느냐는 뭐 잘 됐으면 좋았겠죠. 뭐든 만들어서 잘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코로나가 좋은 핑계가 됐죠. 예,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럼 이게 예술인복지재단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문체부가 굉장히 꼼수를 쓴 거죠. 예. 그 블랙리스트 이 예술인복지재단 그 제도 개선 권고안에 보면은 이 과제는 문체부 과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문체부에서 이 예술인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어쨌든 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문체부의 과제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그 추진 과제들을 다 복지재단으로 넘겼어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다 재단으로 넘긴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실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푼다? 예.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문체부 공무원들의 변명이라든가 이해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에서 왜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회, 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회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른바 공무원 집단들이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과오들을 갖다가 감추고 그런 진상들이 밝혀지는 것들을 갖다가 좀 되게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이후에 이 제도 개선 공고안들이 나온 과정 이후에도 사실은 그러한 태도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게 결국 이 공무원, 소위 말하는 관료 권력과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솔직히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되게 교묘하게 자기들이 타겟팅되는 걸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블랙리스트 실행을 해서 문제 명단에 올라서 그 이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외에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되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예루살렘 아이만 같은 식의 태도로다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례만 얘기했는데 13분이 지나갔네요. 다른 과제들도 근데 다른 과제도 되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예, 일단 뭐 그 중장기적인 복지 그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아마 문광연에서 토스테스 문체부로다가 아마 그 내용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그래도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계획의 기본적 얼개가 나온 뒤에 좀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권고한 내용 중에 그 개방형지 도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개방형지 도입은 사실은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일들이라는 게 문체부 관련된 문화예술 행정을 한 분들의 역량만으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현장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전문가분들이 또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구조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권고안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블랙리스트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들여다보고 좀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저기는 뭐 기재부가 안 된대요. 예, 그게 끝입니다.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기재부 나쁜 놈들. 예. 그리고 다음은 정책개혁팀 신설이라는 것들을 갖다 또 이제 권고를 했는데요. 정책개혁팀 신설됐습니다. 정책개혁 신설됐고, 그래서 꽤 열심히 지금 정책기획팀이 이러저러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예술인복지재단이 사실은 사업이나 예산을 엄청 많이 다루고 있어서 각 팀별로다가 굉장히 그 많은 인력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그 인력과 관련된 사실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팀은 심지어 팀원이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사실상 이제 홍보와 관련된 그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정책계획과 관련된 전체 업무를 3분이서 이제 좀 나눠서 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블랙리스트 추진 과제와 관련된 이 제도 개선 과제들은 정책기획팀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래저래 되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많은 역할을 또 하고 있긴 한데, 과연 3명으로 구성된 이 팀이 어느 정도까지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 반 우려 반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그 또 이제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정책기획팀 안에 그냥 단순히 예전에는 사실 이제 신설될 때는 홍보 기능하고 협력 기능 정도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업무 분장 표를 보면은 재단 기획 그런 그 KPI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 정책기획팀에서 같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서 기획조정과 관련한 역할들도 일부 어쨌든 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제작을 갖다 공고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예술인들의 삶을 좀 이렇게 밀착해서 들여다보고
어쨌든 그 삶의 근거에서 이 예술인 몫이 정책과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에서 좀 그 권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기초연구가 끝나고 올해 아마 첫 보고서가 나올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이거를 외부 연구 그 위탁 용역 과제로다가 두지 마시고 정책팀이나 재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번 연구 발주에서 매번 다른 연구 주체들이 다른 방향에서 이걸 갖다가 다루는 게 아니라 재단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계속 지속 관리하는 일종의 자기 지표화하는 뭐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요번에 나오는 그 보고 연구 결과를 좀 바탕으로 재단이 그런 구체적 계획들을 갖다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 뭐 정책 사업에 대한 공개 제한 제도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투명하고 개방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든가, 예술인 몫이 정책 평가의 개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있는데, 뭐 형식적으로는 다 하셨어요. 형식적으로는 다 하셨는데, 다만 이런 걸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좀 이렇게 이유가 있잖아요. 예, 뭐 공개 제한제도 도입하라는 거는 예술인들이 실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거고,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건 말 그대로 그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이라든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다양하게 운영하셔라 이런 겁니다. 그 모임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 철학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었던 자리는 되게 정말 죄송하지만 좀 약간 형식적 자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뭐 지역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 협치 위원회 갖다가 협력위원회 구성한 걸로 29년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게 협치 주체 발굴 강화를 위한 민간 지원 확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좀 이렇게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 민간의 예술가들이 협치라는 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협치 과정에 대한 어떤 자기 교육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협치 주체들의 성장과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이제 탄탄하게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사례들은 사실 서울시의 민간 협치와 관련된 뭐 그런 뭐 교육 사례라든가 그런 지원 사례라 협치 주체들에 관련된 지원 사례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보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 관련된 이행 내용 보면 예술협단체와 연계한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창구를 위촉을 하고 13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협치 주체를 발굴한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기존의 협단체 중심에서의 저는 카르텔 구조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들이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었던 저는 이제 그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한국연구협회 같은 데서 이사장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개입했던 거로다가 어쨌든 그것들이 밝혀져서 뭐 이사장직 사임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존 협단체가 과연 그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하지만 한 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나 자기 조사를 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그 현장 예술 단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주체들이 성장하고 확장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 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협탐체나 연결한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창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회의에 가서도 문제제기를 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도 개선 과제들이 사실은 되게 어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예. 조금 더 협력적으로, 조금 더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그 아까 이제 강신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상식적인 것들을 해라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것들을 기관이 할 때 이런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인 걸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상식은 블랙리스트 사태 같은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자체 자정 능력들을 키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뭐 향후 과제로 그냥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참여 이게 협력군 이게 아니라 저는 권한과 책임들이 명확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어쨌든 그 따르는 공론장들이 같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론장과 거버넌스는 두 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바탕에서 사실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이거는 기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같이 현장에서 어쨌든 예술활동하거나 아니면 예술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과제이기도 하지 않나.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정책기관의 정체성 강화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 넘어가고 뭐 참여역량 강화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 저는 이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좀 조금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그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이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정책들이 조금 더 분산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삶의 현장 아니면 예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안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구조를 짤 수 있을까? 이것들이 사실은 그 권력들 갖다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조금 더 펼쳐서 흐트러뜨리는 작업들, 뭐 때로는 어떤 것들은 되게 좋은 선한 민간 주체들이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지역의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 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문체부 아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런 구조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좀 그 다양한 예술인 활동 지원과 관련된 거대한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예술인 소셜 유니언 하장훈님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권고안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7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2시간이 지났죠. 2시간 42분 정도가 지나서 5시 43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길게 토론을 할 수는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서 아직 좀 발표 시간에서 못다한 말씀이라든지 더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발표를 하시면 네, 정윤님께서 내용이 좀 발표 내용이 길어가지고 못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하정우 선생님이 좀 쉽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예술 현장과 권한을 배분하고 권한을 나누고 그다음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행정 체계와 지원 체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지원 제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국가 원리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반헌법적인 것과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게 박근혜 국정농단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파행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 과제뿐만 아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만 이제 하기는 어려운 거죠. 오늘 같은 자리를 왜 열었냐면 현장에서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가 왜 발생이 됐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술 작업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지점들, 곤란했던 지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방향을 세워서 정책을 개선을 하고 이후에 실행 구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각의 기관들에 대해서 좀 현장에 살아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현장에 계신 전문 활동가 분들 혹은 소속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과제, 전반적 과제는 산하기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문체부 자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발제자님들 말씀에서 나오시는 것과 같이 이런 기관에서 이제 현장과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도록 하는 지점들이 좀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문체부가 그것들 너무 잘 알아서 문체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을 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발표했을 때 이행협치 추진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되게 이행 협치 추진단, 권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민관과 함께 협치해서 해결을 해간다라고 하는 검토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딱 문체부 안에서만 해결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영진이 같은 경우 아까 원승환 선생님 발제에서 보셨을 때 제도 개선 권고 과제가 있고 혹은 영진이 자체적으로 영화계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3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고,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피해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해졌죠.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까지. 그런 과정 안에서 결국엔 피해자들이 좀 목소리를 모아내고, 뭐 여기 원승환 선생님도 계시지만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현장에 피해자들 모임이 생기면서 영진이의 이제 그 블랙리스트 피해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 체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 절차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행협치 추진단 영화분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행협치 추진단과 영화계 현장과 함께 그 영진이에 관련된 과제들을 함께 검토를 해서 이것들을 약속을 받았을 때 영화계에서는 문체부는 좀 빠지고 영화계와 영화계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거기에 힘을 좀 실어들었는데, 실제로 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반성과 진정한 성찰이라고 하기보다 아까 하정우 쌤이 얘기하셨던 관료제 안에서의 어떤 아주 일상적인 어떤 범죄, 그 악의 편법성 여기까지 얘기하게 되는데, 그 관료제 체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나 책임성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작동돼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갖고 다시 현장에 목소리를 내고 이것들을 이행협치 추진단이 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문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뭐 공문을 통해서 영화계에 뭐 영진이뿐만 아니라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던가 맞나? 네,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영화계 사람이 아니어서 네, 한국영상자료원이라던가 이렇게 여타의 기관까지도 이제 개선하는 부분이나 사과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관련된 그 기관이 있고 현장이 있고, 지금 문체부 안에는 아마 아직 한 1년 안 남은, 한 몇 개월 안 남은 이행협치 추진단 민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서, 물론 굉장히 느리고 아직도 멀었고 오래 가야 되고 다음 정부에서도 책임지도록 하는 것들이 문화민주주의 실천하는 데뿐만 아니라 현장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부분. 네, 국가 직속이고요. 국가인권회처럼 국가 직속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예술계라고 하는데, 예술계 분야의 예술 정책을
민간의 권한을 좀 높여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국가정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지금 기타 공공기관이죠. 그런 지금 거기까지 이제 독립을 시켰는데 그 정도의 위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예술 정책을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의 위상과 권한을 좀 높이고 그 예술이라고 예술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 직접 개편까지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예술 정책과를 따로 떼서 이제 그 국가예술위원회에 이제 사무국처럼 이렇게 앉히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논의들이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됐냐 그리고 홍태림 위원께서 이제 그것들을 제시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술 정책 자체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정책, 예술 정책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예술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들, 자율성이라는 것들을 정책 구조 안에서 확보해내는 것들은 위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전문 정책도 필요하고 그 전문 정책이라는 게 현장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국가예술위원회의 위상을 좀 높이면서 행정체계 예를 들면 문체부의 그 관료 집단이죠. 관료 집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방지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제안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2030 아까 이제 문체부에서 뭐 이렇게 혁신 정책, 그러니까 혁신 정책, 국가 기조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로 2030 문화 정책을 2018년에 발표했는데 그 안에도 이제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문체부 과제인데 결국엔 예술 정책과 관련돼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체부는 이 문제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직책 개편의 문제인 거잖아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거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문제는 작년 아르코 대토론에서도 국가예술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점이 있어도 이게 제도적으로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관련된 연구를 시행을 하고 혹은 로드맵을 좀 해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좀 판단을 해서 달라라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제 이학년 추진단이 시작되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들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시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길게 말씀하시긴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그 오늘 발표하신 분들 각자 그 발표하신 그 영역의 그 현재 그 현 상황을 짧게 사자성어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너무 어렵나요? 네, 그럼 좋습니다. 뭐 꼭 뭐 구사성어나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고요. 네, 뭐 지지부진, 네, 지지부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신호 교수님께서 네, 지지부진이라는 오 나왔고요. 네, 동상이몽, 네, 동상이몽, 네,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책임방기, 네, 책임방기도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얼핏 듣기로는 이제 그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했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뭐 하지 못한 안 하고 하는 뭐 용도삼이 같은 모습도 보인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쭉 발표를 들어보니까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당초에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또 블랙리스트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악행들이 여전히 또 자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오세훈 새 시장 정권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또 새로운 블랙리스트 과거의 관련자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이동민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이후 현재 우리는 언제든지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할 수 있는 뇌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 제기하고 구제개혁 만들어내야 합니다. 라고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100%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뇌관이, 폭탄에서 뇌관이 제거되고 우리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창작에 종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이번 정권은 끝나가고,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정부를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오늘 발제 자료가 굉장히 풍성하게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발표하신 분들이 충분히 발표를 못하고 축약하고 요점만 정리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충분한 자료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발제 자료들은 나중에 추후에 편집하고 수정 보완해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국선언 5주년 관련한 발간, 토론의 내용들을 단행본으로 발간해서 또 역시 배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많이 참조해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딱 3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차 토론회로 현황 공유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 일주일 후죠. 11월 16일 화요일 날 역시 똑같은 3시부터 6시까지 김명환 서울대 문과 교수님의 사회로 진단과 평가 토론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1월 23일에도 역시 이동민 무용인 희망연대 오로 대표님께서의 사회로 대안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토론회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